2025년 학년도 EBS 수능 특강 대넷의 지향계 이론 관련해서 심학습 및 내용 연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핵심은 마음을 규정하는 의식의 두 측면, 즉 현상적 의식과 지향적 의식, 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되고, 데넷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마음을 인간처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고 실험을 펼쳐나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프레임 문제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상황 인식 능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향성을 따라서 그 문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은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이 데카르트 극장이라고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거예요. 각각을 내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한 내용은 제가 쓴 상위 1등급 비문학 테마 출제 후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설명해 줄게요. 마음의 철학, 즉 심리 철학에서 심적 상태, 마음은 곧 심적 상태라고 그래요. 심리 상태라고 하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각, 사고, 의식.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고, 또 지각이 있죠. 의식화된 감각 경험, 그리고 사고, 신념, 욕구, 믿음 같은 지향적 의식을 말하는 거고, 정서, 감정 같은 현상적 의식을 포괄하는 어떤 의식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의식, 그죠? 인공지능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튜링 테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사고, 즉 지향적 의식은 이미 다 따라잡았다고, 또 초월한 어느 부분에서 인간을 초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의식을 둘러싸고선 다양한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은 약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존 로저스 설 같은 분이죠. 인공지능은 의식을 갖출 수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이 데넷 같은 경우는 지향적인 의식을 발전시키면은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마음을 지닐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강한 인공지능의 입장이죠. 의식은 현실에서 개별 인간이 직접 경험하는 일체의 심리적 현상, 즉 심적 상태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심리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곧 의식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영국의 심리학자 존 로저스 설은 의식을 감각이나 느낌 혹은 자각의 주관적이고 질적인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의식적 상태는 대체로 지향성을 지닌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철학에 관심을 두는 심적 상태, 즉 마음의 두 측면은 사고와 의식으로 다 크게 구분되는데, 각각 지향적 심리 상태로서의 마음, 곧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심리 상태로서의 마음, 즉 현상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향적 심리 상태, 곧 지향적 의식은 대상을 향하는 마음으로서 항상 대상을 수반하겠죠.
지향적 의식은 명제 내용을 어떤 명제라는 건 어떤 사고의 단위겠죠. 생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의미를 명제 내용의 의미라고 해요. 의미를 대상으로 갖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 이건 명제죠. 이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향적 심리 상태가 깔려 있겠죠. 우리는 일상의 이런저런 명제를 구성하는 사건, 사태, 현상 등등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이나 욕구, 걱정, 기대, 두려움, 환희 등등의 지향적 심리 상태를 갖는다. 그죠? 이게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상적 심리 상태는 곧 현상적 의식은 주체가 느끼는 어떤 독특한 질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감각. 예를 들어 고통은 특정 아픔이 느껴지는 독특한 질적 느낌이죠. 감각과 결부된 질적 특징을 아주 중요한 용어죠. 퀄리아라 그래. 감각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포함한 현상적 의식은 오직 주체만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내면의 주관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타자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접근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의식을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도 없고 타인 또한 나의 마음을 의식할 수 없겠죠. 현상적 의식은 오직 주체인 나 자신만이 느낄 수 있고 자신에게 확실한 의식으로 다가온다. 주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와 달리 지향적 의식은 제3자가 타자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저녁에 비가 올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를테면 아침에 철수가 일기를 예보를 듣는 것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우산을 들고 외출한 행위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겠죠. 이를 통해서 나는 철수가 저녁에 비가 온다라는 믿음 상태, 즉 지향적 심리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때 내가 철수의 믿음을 알게 된 것은 그 믿음을 둘러싼 인과적 관계를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지향적 심리 상태를 기능화하여 현상을 더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의 경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겠죠. 마음의 두 측면인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은 이게 바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갈라서는 지점이야. 잘 봐. 지향적 의식은 믿음과 욕구 같은 마음, 곧 사고의 영역인데 비해서 현상적 의식은 감정이나 정서 같은 의식, 곧 마음, 곧 의식의 영역이다.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은 동질적이지 않은 심적 상태, 즉 마음의 두 영역으로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또 접근하는 이해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놓고선 강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철학에서 약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프레임 문제 보자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주 제기되어 온 또 하나의 물음이 있는데 이른바 프레임 문제다. 이게 사고 실험은 참고로 이런 것들이 데카르트 특장이야. 현대 철학 그리고 과학에서의 분석이 있다. 과학적인 분석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분석이나 발명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철학에서는 사고 실험의 영역이 있어요. 때로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고 실험이 발명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철학에서 보면은 두 가지 큰 사상, 개념이 대립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이론이나 법칙 이런 것들은 과학은 발명이냐 아니면 발견이냐, 과학은 발명이냐 발견이냐, 발명이냐 발견이냐. 발명의 관점에서 이건 주로 과학자들의 사고예요. 과학자들.
이걸 얘기를 하면 이것도 철학적으로 설명해서 발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를 둘러싼 세계에는 어떠한 과학적인 독특한 고유의 이론이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한다고 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발명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규명해 나간다는 거죠. 실제론의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라는 건 없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론이나 법칙이라는 거는 다만 과학자들의 철학자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렇게 규정했을 뿐이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 철학에.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 때로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담론들은 과학처럼 뭐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발명을 하고 뭐 때론 발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죠? 응?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양한 사고 실험을 해요. 때로는 이 사고 실험이 위대한 업적을 과학의 진보, 철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뉴턴의 역학 법칙 이런 것들도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발견. 하늘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그래서 현대의 철학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융합이 되죠. 과학 철학, 법 철학 이런 거 다 많은 심리 철학, 많은 사고 실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프레임 문제는 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에서 꼭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의 하나로서 인공지능이 구체적 상황에서 행동할 때 빠지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사고의 틀, 프레임을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빠지는 난제, 이게 프레임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구현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 난제 하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보면은 트롤리 딜레마라고 얘기했죠.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새로 자동차 주인이 죽어. 이쪽으로 하면 기계 자신이 죽어요.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것도 프레임 문제잖아요. 그죠? 응?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결국. 인공지능 윤리하고 가치론하고 관련된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에게 패스트푸드점에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한 개 사오라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과정에서 무수하게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와 관계가 없다. 인공지능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패스트푸드점에 햄버거를 사는 일에 관계되는 것만은 추출하고 그 외의 일은 염두에 두지 않아야 한다. 그죠? TV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 보고 돈 주고 편의점 가서 뭘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애가 가다가 막 어디 오락하는 거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자기가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인공지능은 그런 게 아니야. 오로지 그저 물건을 사는 것만 집중한단 말이야.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영리한 강아지가 있었어요. 영리한 강아지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얘 보고선 주인이 가서 뭐 휴지 가져와 그러면 휴지 가져오고 또 뭐 가져와 그러면 뭐 가져오고 막 이런 거 하면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뭐 빨간 공 걔 생명이니까 그렇지. 뭐 공하고 병하고 뭐 있는데 뭐를 골라 그럼 병을 잘 골라 있는 것들 보면은 그죠? 행동주의 원칙에 따라 이게 다 입력이 된 거야. 그죠? 컴퓨터처럼. 근데 과연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좀 퀘스천이겠고. 너무나 신기하죠? 이 개는 거의 기계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똑똑하게 그 인공지능처럼 행동을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기계는 뭐 가져오라 그러면 딴데 뭐 세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별로 그런 게 없잖아. 그죠? 모든 사건을 고려하려면 무한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죠? 즉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만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프레임 그 사고 범위 문제라 그래. 프레임 문제로서 미리 프레임을 여러 개 정해두고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프레임을 선택해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떤 프레임을 현재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터프츠 대학의 석자 교수 데니슨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터프츠 대학은 아직도 유명한 대학이에요. 미국에는 작지만 굉장히 강한 대학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외국 사람들은 잘 받아주질 않아요. 내국인들을. 학생 수도 되게 적고 이런 데가 진짜 강한 대학들이에요. 데닛은 로봇이 동굴에 들어가 배터리를 꺼내오는 인물을 예로 들어 프레임 문제를 설명했다. 그죠? 프레임 문제와 관련한 대리에서 사고 실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굴 안에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가 있고 그 위에 시한폭탄이 장착되어 있다. 로봇은 배터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배터리가 다 떨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동굴에서 배터리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반드시 실행해 옮겨야 한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수행시키기 위해 로봇을 순차적으로 설계한 거야. 명령을 주는 거야. 첫 번째, 로봇 1호한테는 배터리를 동굴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 1호는. 그러나 로봇은 배터리 위에 놓여있는 시한폭탄도 같이 가져와 버릴 수도 있지. 그러면 큰일 나죠. 시한폭탄이 실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배터리를 가져오면 폭탄도 함께 가져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이 동굴에 나온 후 폭탄이 터지면서 배터리도 함께 폭발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음으로 로봇 1호를 개량해서 2호를 만들었어요. 배터리를 꺼낼 때 폭탄도 같이 꺼낼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시키기 위해서 로봇 2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면 그 행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도록 자꾸 지능화시켰단 말이에요. 개량됐다. 그러자 로봇 2호는 배터리를 앞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지나가는 거야. 자신이 수레를 끌어당기면 벽의 색이 바뀌게 될 것인가, 천장이 무너지진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서 실행에 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한 탓에 시간이 지체돼서 폭발하고 로봇도 망가져 버렸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더 개량을 시켰어. 이번에는 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도록 개량됐다. 그러자 로봇 사머는 관계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하는 작업에 몰두하면서 무한한 생각을 거듭한 탓에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동작이 멈춰버렸다. 목적과 관계없는 상황도 워낙 많았기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천재기사 이세돌과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기사가 대구 그랬어. 그죠?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인공지능 자가학습을 한단 말이야. 수많은 기법을 가지고 자기가 자가증식을 하면서 그 어떤 경우의 수를 넓혀가고 그래서 인간과의 대결에서 거의 승리를 한 거란 말이야. 이세돌 기사가 계속 진짜 한 번은 예기치 못한 아주 절묘의 수를 뒀어요. 아주 패턴에 없는 거야. 패턴에 없는 일전에 설명한 그 때는 진짜 패턴을 그냥 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당황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쳤어요. 인공지능이. 아마 인공지능이 그 알파고가 인간을 한테 진 아주 유일한 케이스일 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는 그걸 보고 나서 재밌게 만든 그 이후로는 생각이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또 자가학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튜링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를 지능을 지닐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지금
추월한다는 게 지금 현실의 여건이죠.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관점을 보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처럼 지능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이걸 아까 말한 지향적 의식이죠. 뛰어넘었어요. 두 번째,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현상적 의식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고 있죠. 특유의 감각 있잖아요. 그죠? 인간만이,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세 번째,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지고 자유의지로서 행위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큰 문제. 이걸 다 합치면 인공지능 윤리와도 관련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지문으로 꾸려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그 EBS 지문에서 그 인공지능 그 형법 나오고 권리 능력에 관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행위 능력을 규정하는 어떤 부분이 나온 걸 보면은 그 핵심이 이 세 가지에 걸려 있는 거라고요. 그죠? 특히 그 중에서 자의식,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큰 거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고 실험 결과에서 할 수 있듯 프레임 문제란 인공지능이 구체적 상황에서 행동할 때 겪게 되는 난제를 말한다. 인공지능이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한 수많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2의 경우처럼 모든 결과를 전부 고려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아무런 행동을 못하겠죠. 몰라. 이것도 퀘스천이죠. 모든 경우가 자가 알파고처럼 학습을 해서 굉장히 시간을 압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사고 실험에서도 굉장히 진위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처럼 사전에 목적 수행과 관계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은 무엇을 고려하고 또 무엇을 고려하지 않을지 몰라서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다가 또 아무런 행동을 못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이것도 지금 막 넘어서고 있죠. 그죠? 아무튼 이렇듯 프레임 문제는 어떤 과업을 실행할 때 관계 있는 지식만을 꺼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인간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작업이 인공지능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근데 지금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음,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세 번째, 비슷한 개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느냐에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이미 넘어섰고, 마음의 영역에서는 지금 이거는 또 개인적인 어떤 직관하고 관련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도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 윤리하고도 관련되는데 지금 딱 벽에 부딪혀 있지만은 이것도 지금 막 상당 부분 연구가 진전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지금 사고 실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프레임 문제는 인공지능,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하는 딜레마라는 거야.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우리 항상 가면은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중식 갈 때까지는 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갈 거야. 그래서 가서 옆에 누가 짬뽕을 먹고 있으면 막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럼 아까 프레임 문제하고 덮쳐봐봐. 프레임 기계한테 그러한 어떤 조건, 명령값을 주질 않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짜장면을 먹겠죠. 당초대로. 근데 인간만이 옆에서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짬짜면이고. 아주 독특하죠. 그죠? 이런 딜레마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인간도 역시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죠? 어쩔 줄을 모르고 인공지능이 하물며 인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프레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 목적과 관련한 중요한 결과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 결과를 전부 생각한 뒤 움직이려 들면 인간도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겠고,
그래서 인간만의 참 직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직관. 직관은 수많은 경험, 시행착오, 지식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동, 선생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많은 결과치들을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직관력 이런 것들. 결과를 전부 생각한 뒤 인간은 단순히 프레임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사고실험 일처럼 행동과 동시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죠. 그죠? 하물며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비합리성, 때로는 이 인간의 비합리성, 경제학도 그런 주류로 다 바뀌었죠. 인간은 주류 경제학에 따라 합리적인 이성 능력을 갖춘 합리적인 행위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 카너만이나 이런 트버치키나 이런 학자들이 봤을 때 벌써 내가 70년대네 80년대네 인간이 그렇게 반드시 또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잖아. 그죠? 그런 딜레마의 상황도 처해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렇다면 프레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은 실현 불가능할까? 인공지능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프레임 문제에 빠지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이것을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용화처럼 이를테면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프레임 문제에 빠지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기술적인 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딱 지금 걸려있는 게 뭐야? 이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문제가 걸렸어요. 윤리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프레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사고의 불완전성과 유연함이 역설적으로 인간 지성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입증.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성의 발전을 이뤘던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면은 뭐 현실에 안주하겠죠, 그죠? 참 중요한 거예요. 두뇌의 초인지적 기능을 목표로 한 강한 인공지능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프레임 문제의 논의 방향과 문제점을 한번 보자고요. 인지과학 연구 및 그에 관한 철학적 사유에서 프레임 문제가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인간 사고와 행동의 유한성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인공지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인간을 넘어서는 사고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 지금 넘어섰잖아, 알파고예처럼. 근데 말했듯이 그 지향적 의식의 지향적 의식은 갖췄어도 현상적 의식, 인간만의 독특한 감각, 퀄리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가 지금 도덕적인 판단에 연계돼서 지금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현재 프레임 문제는 다음 두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마음의 지향성과 관련한 것이다. 인간은 어떤 행위에 앞서 그것이 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후 마음대로 가는 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존 로저스 설의 중국어방 실험에서처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중국어로 된 신호를 볼 때 마음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더라도 즉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한글로 쓰인 종이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죠? 우리는. 그렇다면 인공지능 역시 인간처럼 마음의 지향성을 기능화하여 기능주의의 관점이죠. 행위할 수 있을까? 일부 심리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향적 자세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게 테넷이란 말이에요. 기계를 지향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계가 지능이나 사유하는 능력을 지녔는지 알 수가 있고 나가 무엇을 사유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가사형 로봇인 R2D2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바닥에 놓인 컵으로부터 시각 신호를 전달받으면 로봇은 팔을 뻗어 컵을 잡거나 차를 따른다. 뭐 알려주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은 공항에도 있더라고요. 명령을 수행하는 체계가 더 발달하면 우리는 그 기계를 보고 자연스럽게 봐라, 로봇이 컵에 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말하자면 기계에 대해 데니시 말한 지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지향적 태도는 해석주의 관점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행하는 모든 정신행위에 대해 이것을 보는 사람의 눈, 즉 곧 인간의 생각에 달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도 다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지고 그 지향성이 인간의 마음, 아까 얘기한 퀄리아적인 개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기계는 단지 우리가 사유의 언어로 범죄하기 편리한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생각은 또, 그치? 그것도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미해결로 남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그죠? 이게 어려우면. 그래서 아무런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해석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욕구와 관련된 거예요. 자동화 장치를 내장한 자동차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회로를 가진 기계가 있다고 하죠. 이 기계에 뭔가 이상 징후가 감지될 때 스스로 고통의 징후를 나타낼 수 있겠고 특정 행동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자고. 퀄리아 인간처럼 가지고 있다고. 예컨대 고통스러운 상태가 감지되면 기계는 오일이나 배터리 충전 같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붙일 수가 있겠죠. 이때 만약 기계 욕구가 지나쳐서 배터리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치고 나간다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또 봐야 할 것이냐.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거죠. 이것을 이를테면 배터리와 기름을 향한 욕구라는 관점에서 기계 행동을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 차원, 다시 말해 새로이 해석된 차원의 프레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렇듯 프레임 문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서 인간도 어려운데, 그죠? 딜레마잖아. 인공지능도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 철학에서 걸려있는 가장 큰 난제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인공지능은 그러면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가? 우리 현상적 의식, 기능적 의식과 지향성 개념에서 현상적 의식에 대해서 설명했죠. 좀 더 보자고요. 인공지능인 기계가 인간의 지능과 사고를 구현할 수 있으려면, 이건 다 따라왔다 그랬죠. 넘어섰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을 기능화할 수 있어야 되는 기능적 의식. 그죠? 다 인간. 지향적 의식을 기능화한다는 것은 곧 기능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관계 및 그에 따른 결과가 동등한 튜링 기계, 모르면 또 찾아보세요. 튜링 테스트에 따르면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사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현함으로써 그 기계가 마음을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잘 봐요. 마음의 영역이 되게 다양하고 컴플리케이트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영역을 보면은 봐봐요. 감각, 지각, 사고, 의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사고와 의식이란 말이에요. 사고, 지향적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은 현상적 의식. 이건 다 따라왔고, 지금 이 남아있는 게 지금 현상적 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능화할 수 있는 마음 영역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 모두 구현 가능하며 튜링의 입장을 따라 인간의 사고 능력을 모방하고 구현함으로써 기계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 좀 실현을 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여 인간의 마음을 모델로 하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현상적 의식 측면에서 반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현상적으로 의식적인 경험, 정서적인 것, 감각적인 것, 주관적인 어떤 감각질, 퀄리아, 그런 특별한 속성, 즉 감각질을 지닌다. 현상적 의식으로 드러나는 감각질 자체는 아무런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능하여 모방하거나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죠? 우리 인간이 변덕이 죽을 듯한 거 이런 거 못 쫓아한단 말이야. 응? 어떤 경험이든 느껴지는 것, 즉 감각질이 있다면은 그 경험은 현상적인 의식으로, 이를테면 일몰을 보는 듯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일몰에 대해 단지 현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베스 지문에 나온 칸트의 순거 개념, 순거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독특한 아우라의 개념, 이런 거죠. 이때 의식은 뇌의 작용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독특한 주관적인 체험 양식, 퀄리아라 그러죠. 특별한 느낌, 질적 감각, 이런 것들.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인간들도 모방하거나 기능화하여 의식할 수 없는 개인만의 독특한 감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인공지능이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대부분 모방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향적 심리 상태, 다시 말해 지향적 의식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논리적으로 따지면 인공지능은 인간과 똑같은 의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영역에서? 감각질의 영역에서. 그런데도 강한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많은 학자는 심적 상태의 거의 전부가 신념, 욕구, 믿음 같은 지향적 의식, 즉 사고와 관련됐다고, 지향적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 지향적 의식을 기능화하면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물리주의 관점을 따라. 슬픔과 기쁨, 실망과 좌절 같은 감정에도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관련한 SF 영화들이 되게 많죠, 그죠? 인공지능 AI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갖다가 인공지능 기계를 입양을 했는데 얘가 자꾸 의식을 가지면서, 그죠? 부모를 따르고 막 이런, 그게 조그만해 그 영화 나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SF 철학자들은 거의 반 수준 이상의 철학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나온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SF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참 도움돼요. 이들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 즉 입출력에 해당하는 기능을 통해 이 감정에 대한 기능적 이해와 공감은 가능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의식의 기능적인 면을 강화하면 인공지능도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사고할 수 있을 직관력을, 아까 직관 얘기했죠, 가질 수 있고 스스로 나라고 1인칭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율성, 주체성을 지닌 인공지능도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철학과 인공지능 철학은 연결되는데 그 핵심이 인공지능은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이걸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선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론론과 이원론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는 거냐, 하나냐, 이런 관점, 이거를 자연주의적인 관점, 과학적 관점에서, 물리주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책에서 행동주의, 라일의 행동주의 관점, 처칠랜드의 소고주의 관점, 암스트롱의 기능주의 관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간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참 어렵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데카르트 극장에 대해서. 데니시 대단한 철학자예요. 이 사고 실험을 한번 보자고요. 참고로 데카르트 극장, 그것도 설명해 보자고요. 데카르트는 정신적 존재인 실체, 정신적인 존재인 마음은 물리적인
신체와 뭔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했죠. 근데 물리주의자로 인지과학 철학 분야의 세계적인 서가 데넷은 물리주의자, 진화론적 입장에서 물질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조차도, 뇌도. 비물질, 마음과 같은 비물질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 물질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물리주의 사고예요. 심신이원론적 사고를 데카르트 극장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했다. 데카르트 극장이 뭔지 보자. 다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극장은 나의 주체, 뇌 속에 사는 나라는 사람이, 우리 통 속의 뇌 이런 것들 들어봤죠? 지각으로 얻은 감각이나 감정을 신체 행동으로 연결한다고 보는 거든. 데카르트는 말이에요, 심신이원론을 펼치면서 이게 뇌란 말이야. 이게 몸이고, 인간은 이쪽에 정신의 영역과 신체의 영역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거 이원론에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심신이원론의 관점이에요. 반대로 이론론의 관점은 정신이 지배하든 신체가 지배하든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대의 물리주의 관점은 유물론의 입장을 따라서 정신과 신체, 이론론의 사고죠. 첫째는 하나로 되어 있고 정신조차도 뇌도 물질로 되어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물리주의 관점이에요. 뇌과학은 주로 이 관점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러면 이제 거센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당신 말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신이 신체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은 이 머릿속에서 신체와 연결하는 선이 있대. 가느다란 손과 선. 이걸 손과 선이래. 얘가 그때마다 신체한테 명령을 낼 때 열어놨다가 그렇지 않을 때 닫아놓고, 이런 아주 궤변 같은 거를 역설했어요. 이 얘기는 뭐야?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고 묻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세계관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극장은 나의 뇌 속에 사는 나라는 사람이 지각으로 얻은 감각이나 감정을 신체 행동으로 연결한다는 거. 아까 손과 선을 연결해. 나라는 또 다른 뇌가 있어요. 그런데 뇌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이 없고 뇌의 각 부위가 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슨 체 뭐야. 뇌에 막 영역들이 있잖아요. 전두엽, 후두엽 뭐 있잖아요. 그죠? 참고로 얘기하면은 말이에요. 지식을 얘기를 하면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뇌과학에 따르면은 지식은 기억이에요. 기억. 의미 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되는 의미 있는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기억이고 학습도 기억이란 말이에요. 이 기억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이해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서 여기저기 뇌 머릿속에 여러 부분에다 저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은 지식을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기억으로 붙들어오는 접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글을 읽으면 아무 올바른 지식으로 갈 수 없어요. 생각 없이 기억하는 게 뭐야? 무대뽀 암기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 써먹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읽어서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뇌는 말이에요. 컴퓨터처럼 압축을 해서, 그래서 이 진짜 패턴 압축, 아까 데니시 얘기한 것들, 그래서 압축이란 말이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압축. 그걸 우리 컴퓨터에서 풀어내듯이, 그죠? 압축을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압축으로.
압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이미지로 만드는 거야. 이미지.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지식은 이미지로, 상상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미지가 뚜렷하게 우리가 실체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 압축을 했으니까 첫째는. 두 번째는 여기저기서 막 필요한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뇌에 어떤 뭐 전두엽이든 후두엽이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뇌에는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어요. 뉴런망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지식을 꺼내 쓰고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안에 수많은 뉴런들이 전기작용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고예요. 이게 사고. 막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뇌과학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학습의 원리도 다 밝혀진 거야.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뇌의 각 부위는 중심을 통하지 않고 네트워크성으로 아까 얘기했죠.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행동에 연결한다는 거죠. 서로 막 상호 연결. 데넷은 이 시스템을 모방하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고에 기반해서 데니스는 극장 객석 한가운데 앉아 영화를 감상하듯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실제하는 작은 존재, 비물질적인 실체, 이걸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정신. 이것이 바로 의식, 정신이라는 데카르트의 통념을 날카롭게 비롯하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거죠. 데카르트 극장이라고 비유하면서. 의식은 심적 상태를 형성하는 다른 모든 속성과 명확히 구분되면서 분명히 파악되는 아까 얘기한 질적 감각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그것 또한 아니래요. 이 사람은. 그냥 물질이래요. 뇌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이게 지금 뇌를 지금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어떠한 현대 철학자들이 이원론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 데카르트죠. 그죠? 정신과 육체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이런 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이론론으로 구성, 하나다.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것도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물리주의 입장에서, 현대 철학에서 입장에서 하나인데, 정신과 육체, 신체, 이 기능은 다 하나인데, 한 입장에서는. 근데 존설처럼 독특한 어떤 감각질이 있다. 질적 감각. 이거는 개인의 국한되고 현상적 의식이라고 해요. 남이 따라할 수 없고 내가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없듯이 그런 독특한 감각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일종의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정신과 신이 하나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자연주의 이런 논의를. 대내세 관점에서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철저히 기능화시켜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갖고 하나 둘 셋.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의 의식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건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식은 행동 직후에 나타난다. 덧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없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인간은 자기 의지에 따라 그것도 무슨 그게 확실할 수 있냐 이거야. 물리주의를 따르는 기능주의 철학자 테니스는 아까 기능주의 얘기죠. 의식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생물학, 신경과학, 언어학,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총망내 동원해버려서 다중언고 아까 진짜 패턴 얘기하는 거야.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 다중언고하고 진짜 패턴은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만의 독특한 의식이론을 설명했다. 뇌의 여러 곳에는 다양한 편집 과정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 조각의 다중언고가 있어. 근데 그걸 다 모아놓은 핵심에 압축해보면 진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원고 중에서 우리가 캐묻느냐 마느냐 언제 캐묻냐에 따라 기억에 머물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도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본질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능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같은 이치로 데닛은
뇌 속의 지각과 인식과 사고가 모두 의식작용을 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는 극장 같은 것은 없고, 데카르트 말한 것처럼 누가 통제하는 데카르트의 악마라 그러죠. 뇌의 작용을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가상세계에 비유했어요. 의식작용은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온갖 지각과 사고와 정신활동이 뇌의 여기저기에서 분산 처리되는 병렬 과정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모아서 기능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뇌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동시에 분산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의식이 발생하는 순간과 공간을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나 보는 거야. 의식작용은 눈의 망막이나 귀,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정보를 여러 가지 해석, 편집해서 가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기능화하면은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니스는 인간의 의식에 접근하려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인 타자 현상을 따라야 하는데, 이건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 타자. 마음을 성찰하도 관찰하지 말고 자연 현상을 대하듯이 타자, 제3자,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한계죠. 데니스의 이론은 정신작용을 단지 뇌의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작용이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 퀄리아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거듭 읽어서.